일 철학자가 던진 가장 무서운 질문.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세계, 당신이 매일 느끼고 판단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 현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진실이 아니며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모두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플라톤이 기원전 380년경 쓴 국가론 폴레티의 국가론 제7권에는 서양 철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도록 인용되며 가장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비유가 등장한다. 바로 동굴의 비유이다. 이 비유는 처음 읽으면 단순한 우화처럼 보인다. 동굴 안에 사람들이 갇혀있고 그림자를 보며 살아간다는 이야기.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인식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존재론 진짜 세계란 무엇인가? 교육론 어떻게 하면 인간은 깨달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 철학 누가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가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 2400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 강렬하게 와닿는다.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세상을 보고 알고리즘이 골라준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며 유튜브와 SNS가 만들어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간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 속 그림자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매일 스크롤하는 그 피드가 아닐까? 이 동굴 속 사람들 비유의 전체 이야기. 2-1 동굴 안의 죄수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 플라톤의 형의 대화 형식으로 이 비유를 소개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금부터 우리의 본성이 교육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보겠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동굴 모양의 거처를 상상해보게. 거기에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리와 목이 사슬에 묶여 있어서 앞만 볼 수 있고 고개를 돌릴 수도 없다네. 동굴 안에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사슬에 묶여 있어서 오직 동굴의 정면 벽만 볼 수 있다. 그들의 등 뒤쪽 위편에는 물이 타오르고 있고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낮은 담이 있다. 인형사들이 그 담 뒤를 오가며 나무, 돌, 사람 모양의 인형들을 들어 올린다. 불빛이 그 인형들을 비추면 죄수들이 바라보는 동굴벽에 그림자가 생긴다. 죄수들은 그 그림자만 보며 평생을 보낸다. 그들에게는 그 그림자가 세계의 전부다. 어떤 그림자가 지나가면 그들은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다음에 어떤 그림자가 올지 예측하고 가장 잘 맞힌 사람을 현명하다고 칭찬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2-G 이 동굴 밖으로 해방과 고통.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슬에서 풀려난다.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된다. 뒤를 돌아보니 눈부신 불빛이 있다. 눈이 아프다. 그동안 보던 그림자가 사실은 저 인형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너무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는 다시 그림자 쪽을 돌아보고 싶어진다. 그림자가 더 명확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억지로 그를 동굴 밖으로 이끌어낸다. 동굴 밖은 훨씬 더 눈이 부시다. 태양빛은 처음에 너무 강렬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는 처음에는 그림자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물에 비친 반영을 볼 수 있으며 차츰 사물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마침내 그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태양을 보게 된 그는 깨닫는다. 저 태양이 모든 것의 원인이구나. 계절을 만들고 사물을 자라게 하고 모든 빛의 근원이 저것이구나. 동굴 안에서 보던 그림자들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다. 2-3 동굴로 돌아온 자의 운명.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간다. 동굴 안으로 들어오니 다시 눈이 어둠에 적응하지 못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림자를 잘 맞히던 다른 죄수들에 비해 그는 이제 오히려 서툴러 보인다. 동굴 안 사람들은 그를 비웃는다. 그가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믿지 않는다. 아니, 화를 낸다.
자신들의 세계관을 흔드는 이야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여기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추가한다. 만약 그가 죄수들을 풀어주고 위로 데려가려 한다면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할 것이다. 플라톤은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을 말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아이러니. 이것이 단순한 철학적 우화가 아니라 플라톤 자신의 상처이자 분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비유가 가리키는 건 4가지 단계의 인식.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의 인식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나오는 여정이 곧 인식의 성장 과정이다. 1단계 동굴 속 그림자 상상과 착각 이케스. 가장 낮은 단계의 인식이다.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는 상태. 우리는 현상의 현상, 즉 2차적인 이미지를 진실로 받아들인다. 플라톤은 이것을 에이카시아, 즉 상상이나 추측의 단계라고 불렀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2단계 동굴 속 사물 믿음 피스티스. 사슬이 풀려 동굴 안에서 인형과 불빛을 볼 수 있게 된 단계다. 피스티스, 즉 믿음의 단계. 그림자보다는 더 실질적인 것을 보게 되지만 여전히 동굴 안에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직접 경험하고 믿는 수준이 여기에 해당한다. 3단계 동굴 밖 사물 사유, 동굴 밖으로 나와 그림자, 반영, 그리고 사물 자체를 보기 시작하는 단계다. 디아노이아, 즉 사유나 수학적 추론의 단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추론하기 시작한다. 수학, 논리, 과학적 사고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4단계 태양 순수 이성과 이데아 노이즈. 마침내 태양을 직접 바라보는 단계다. 노에시스 노시스, 순수한 지적 직관의 단계. 태양은 선샤안의 이데아, 즉 모든 진리와 존재의 궁극적 원인을 상징한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사물의 본질 자체를 파악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경지라고 보았다. 자, 왜 플라톤은 이 비유를 썼는가? 동굴의 비유는 단순히 세상을 의심하라는 교훈이 아니다. 이 비유 안에는 플라톤의 핵심 철학적 주장들이 압축되어 있다. 4-1 스승의 죽음 앞에서 분노로부터 시작된 철학. 플라톤이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독배를 마셨다. 죄목은 신성 모독과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었다. 플라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가장 정의로운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 바보들의 투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고 그리고 자문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째서 대중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가? 동굴의 비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대중은 그림자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림자 세계의 논리에 익숙하고 태양 아래 선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두렵고 불편해서 죽이려 한다. 4-2 교육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은 이 비유 직후의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교육은 지식을 영혼 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다. 마치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선물하듯 말이다. 교육의 기술이란 영혼이 이미 가진 것, 즉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돌려 세우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 철학의 근본적인 논쟁과도 연결된다. 교육은 정보를 집어넣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일깨우는 것인가? 플라톤의 답은 명확하다. 교육은 방향을 돌리는 것, 즉 그림자를 보던 눈을 태양 쪽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다. 4-3 감각은 믿을 수 없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감각을 불신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눈, 귀, 코가 포착하는 세계는 변화하고 부패하고 불완전하다. 어제 아름다웠던 꽃이 오늘은 시들어 있고 어제의 진실이 오늘은 뒤집힌다. 반면 진짜 지식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2+2는 4는 언제나 참이다. 정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다. 플라톤은 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들,
즉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존재한다고 보았고, 동굴의 비유에서 태양 아래의 세계가 바로 그 이데아의 세계에 해당한다. 지금 우리의 동굴은 어디인가? 2400년이 지났지만 동굴의 비유는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 시대의 동굴은 어디에 있을까? 5-1 알고리즘이라는 동굴.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 보여준다. 처음에는 편리해 보이지만 이 시스템은 우리를 점점 좁은 세계 안에 가둔다. 내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이 있으면 그쪽 콘텐츠만 보게 되고, 진보적인 성향이 있으면 반대 방향의 세계관에만 노출된다. 각자 자신의 동굴 속에서 서로 다른 그림자를 보며 자신의 그림자가 진짜라고 굳게 믿는다. 이것을 에코 챔버 혹은 필터 버블이라고 부른다. 플라톤의 언어로 말하자면 알고리즘이 새로운 인형사이고 스마트폰 화면이 새로운 동굴벽이다. 5-2 이 미디어라는 동굴. 뉴스는 세계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뉴스에 나온 것이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아프리카의 기아보다 연예인의 열애설이 더 많은 클릭을 받고, 기후 위기의 복잡한 사실보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더 많이 공유된다. 미디어는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선택된 그림자를 비추는 벽이다. 5-3 사회적 기대라는 동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집을 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삶의 그림자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지, 그 그림자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플라톤의 질문은 여기서도 유효하다. 당신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혹시 누군가가 벽에 비춰놓은 그림자가 아닌가? 6. 동굴 밖으로 나간다는 것. 불편함을 선택하는 용기. 동굴 밖으로 나가는 과정은 편안하지 않다. 태양빛은 눈을 아프게 하고 기존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불안하다. 플라톤은 이 불편함을 철학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소크라테스가 늘 했던 것처럼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 시작이다. 당연하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모두가 그렇다니까라는 답에 만족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슬을 끊는 첫 번째 움직임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동시에 이렇게 말한다. 동굴 밖으로 나간 사람은 다시 동굴로 돌아가야 한다. 혼자만 빛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진정한 철학자의 삶이 아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눈이 부셔서 비틀거리면서도 빛을 전해야 한다.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플라톤은 그 유산을 이어받아 아카데미아를 세웠다. 서양 최초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그 학교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7. 당신의 동굴은 어디인가? 동굴의 비유를 읽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동굴 안에 있다. 완전히 동굴 밖에 나온 사람은 없다. 플라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 얼굴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다. 그림자를 향해 있는가, 아니면 빛을 향해 있는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알고리즘이 골라준 세계 속에서, 사회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들 속에서 가끔 고개를 돌려보는 것. 이게 진짜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플라톤은 그 작은 몸짓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is not worth living. 동굴의 비유는 그 문장의 구체적인 그림이다. 검토되지 않은 삶이란 그림자를 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삶이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정말로 진짜입니까? 다음 편 예고. 동굴 밖의 세계, 태양이 비추는 그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플라톤은 그것을 이데아의 세계라고 불렀다. 감각으로 포착되지 않지만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
다음 편에서는 플라톤 철학의 핵심인 이데아론을 다룬다. 아름다움, 정의, 사랑은 왜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완전한 형태를 기억하는가? 이 편 이데아론 진짜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